안녕하세요. 저는 욕망에 눈이 멀어 저를 쳐낸 인간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남들이 하나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고 노력하면 변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처참하게 배신당했고 상처만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가 버려진 줄 알았던 그 순간 오히려 쓰레기가 정리된 거였어요. 세상엔 믿을 사람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제 사연 들어보시고 사랑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 전만 해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쩔쩔맬 정도로 저를 귀하게 대접했어요. 왜냐하면 제 연봉이 꽤 높은 편이어서예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직장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아요. 저는 또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제 분야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서 또래 평균보다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셔서 집안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 덕에 어릴 때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편하게 자라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는 제가 좀 부담스럽고 대접해 줘야 하는 손님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남자친구는 저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어머님은 집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전부셨어요. 물론 노후도 준비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식당 일 하면서 생활비를 버셨고요. 얼른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아서 자신을 봉양해 주길 원하시는데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한 후 몇 년 동안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상 백수로 지내는 시간이 길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직장에 가겠다는 욕심도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졌고 결국 이상만 쫓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꿈꾸던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곳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죠. 그렇게 눈높이를 조금 낮춘 끝에 결국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물론 연봉이나 복지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탄탄한 회사였고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전까지 저를 대할 때 늘 조심스러웠고 어느 정도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는 결혼은 올려서 간다는데 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결혼을 했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다 망할 놈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리분별도 못하고 감정에 휘둘렸던 제 잘못이었어요. 친구들도 말렸는데 듣지 않았고요. 부모님은 저희가 만나는 초반부터 느낌이 왔는지 만나지 말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완전 기겁을 하셨어요. 잘 생각해서 해도 후회하는 게 결혼인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미치고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라. 아우, 이 양반이 나도 당신하고 결혼한 거 후회해? 얘, 너희 아빠처럼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인생이 괴로운 법이야. 네가 지금은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현실도 봐야 해. 두 분 그만 좀 싸우세요. 왜 맨날 만나기만 하면 말다툼이세요. 제가 이래서 결혼을 일찍 하고 나가고 싶은 거야. 정말 지긋지긋해. 저희 부모님은 사실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제 짝을 찾아 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요. 얼른 부모님 집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를 반대하시는 이유도 그 사람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 못하는 줄만 알았어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인데 부모님이 너무 조건만 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위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달리 볼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할수록 더더욱 밀어붙였고요. 부모님의 싸움을 보면서 집안을 떠나고 싶었던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도 했어요. 그래도 계속 반대하시길래 혼인신고부터 해버렸어요. 부모님은 발칵 뒤집어지셨죠. 다신 안 본다는 말까지 하셨지만 마지못해 제 결혼식에 오셔서 얼마나 오열을 하셨는지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해안이 맞아 떨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결혼 무르고 싶어지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많이 괴로웠어요. 반지를 끼고 함께하는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딴판이었어요. 한때 저한테 쩔쩔매던 그 사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심지어 하부 척추 디스크 탈출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까지 절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었죠. 하지만 디스크는 웬만하면 수술을 가장 마지막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쉽게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앓는 시간이 길어져 갔죠. 진통제와 물리치료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그런 저한테 남편 놈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흉하다며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물론 혼잣말로 했는데 그 말이 비수가 꽂혀서 엄청나게 싸웠는데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명확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갔고 제가 이것들 다 고소한다고 하니깐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이 아파서 예전처럼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그래서 잠깐 흔들린 거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내 평생 당신만 사랑할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뭐? 외롭다고? 외로운 사람들 다 바람 피우니? 나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신혼에 환자인 와이프를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어. 나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정말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나 제발 버리지 마. 그때는 남편을 믿고 싶었고 저렇게까지 빌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한 번은 넘어가 줘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용서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생, 심지어 경제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어린 대학생까지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또 걸렸고 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용서를 해주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버텼던 이유는 절박한 표정과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 가엾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용서해주면 이 사람이 정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들었거든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패턴이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 스스로도 답답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도중에 하루는 보험 문제로 직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걷는 것도 불편하다 보니 직접 나가는 게 어려워서 저희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제가 보험을 장기간 들어놨는데 그 세월 동안 보험 설계사가 여러 번 바뀌다가 결국 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절 만나러 온 설계사가 알고 보니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어머, 얘 이거 얼마만이야? 사람이냐 무시 못한다더니 이렇게 만나지게 되네. 그동안 잘 지냈어?
몸은 어때?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 내 모습 지금 말이 아니지? 내가 진짜 살다 살다 별일 다 겪고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렇게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생긴 게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났던 때부터 결혼 후 겪었던 일들, 시댁과의 문제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동창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아유, 나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결혼이 너무 무섭다.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나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고 날 그렇게 위하던 남편이 바람필 줄 누가 알았겠니. 세상 일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 그때 어른들 말 들을 걸 그랬어. 결혼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맞지. 아이, 그래도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해. 그래도 같이 살고 싶으니까 용서해주고 사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몇 살 차이고 무슨 일 하는데? 친구가 제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니 저도 더 말하게 되었고요. 세세한 질문에 답도 하면서 잘 말을 했어요. 그 질문이 묘하게 찝찝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결국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나빠졌고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 눈치를 보면서 빌고 또 빌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건 물론이고 어디서 돈 많은 여자를 만났는지 명품을 휘감고 다니더군요. 어느 날은 손목에 반짝거리는 시계를 차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야? 갑자기 무슨 시계야? 어디서 난 거야? 저번에 넥타이도 보니까 명품이던데. 당신이 샀어? 아, 이거 선물 받았어. 별거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 준 거야. 너는 왜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래? 아는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이 이런 명품 시계를 선물한다고? 아니, 누구야 대체? 누군데 이런 걸 선물로 줘? 당신 혹시 또 바람피니? 아, 진짜 피곤하게 하지 마. 그냥 아는 사람이 선물해 준 거라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잖아. 왜 그렇게 괴물어? 너 요즘 예민한 거 알아? 그냥 넘어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싸우지 말자. 어? 당신 진짜 웃긴다. 내가 지금 별거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구는 거야? 명품 시계를 누가 이유 없이 선물해? 이거 분명히 여자한테 받은 거지?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진짜. 너 지금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그만하고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누가 뭐 좀 선물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어? 아니잖아.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거기서 멈췄는데요. 느끼시나요? 남편이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걸요.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 집 정리를 못했는데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당신 회사도 안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제대로 못하면 당신 존재의 이유가 뭐야? 뭐라고?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쉬었어. 허리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든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거야? 아, 진짜 안 움직이니까 더 아프지. 좀 움직여야 덜 아픈 거라고. 디스크 나는 없냐? 나도 아파. 무슨 중환자처럼 누워만 있는데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네. 돈을 못 벌면 집에서라도 그만한 값어치의 노동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정말 짐스럽다, 짐스러워. 그 말에 저는 이 사람에게 나는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었구나. 회사에 다닐 때는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가식적인 미안함이라도 보였던 거지. 이제는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 완전히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기정사실화가 된 건데요. 그래도 숨기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숨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대놓고 여자 향수 냄새를 풍겼고요. 커플링인지 반지도 끼고 오더라고요. 이건 바람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그 인간이 바람 피는 증거를 찾으려고 찾았어요. 남편이 원래 치밀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바람을 피울 때마다 너무 허술하게 행동해서 늘 들통이 났었죠. 핸드폰에 메시지를 그대로 남겨둔다든가, 카드 내역에 호텔이나 레스토랑 기록이 그대로 찍혀 있다든가, 심지어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누군가가 목격해서 제게 전해준 적도 있었어요. 때문에 조금만 찾으면 금방 들키고 저는 그걸 빌미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유책 배우자로 남기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카드 내역도 없고 핸드폰 톡으로 나눈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여자랑 나눈 대화 몇 개쯤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번엔 깔끔한 상태였어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깔끔해서 처음엔 내가 괜히 의심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 촉이 계속 뭔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상하리만치 철저하게 바람을 숨기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빈틈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밝혀지게 되었어요. 중고용품 팔 게 있어서 남편 아이디로 접속을 했어요. 저희는 모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공유한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OT 서비스는 한 아이디로 결제해서 같이 보잖아요. 그게 남편 아이디여서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었어요. 중고거래도 남편 아이디로만 이용해서 내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 아이디로 접속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중고 물건을 사고 판 적은 없는데 대화 내용이 상당히 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곳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대는 바로 제가 그토록 찾던 상간녀였고요. 그걸 찾은 순간 반가우면서도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새끼가 이제는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까지 이용해서 바람을 피울 정도로 진화를 했구나 하면서 참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모습이 한심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내역이 깨끗했던 이유도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서 저는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면서 결제를 할 때 결제대 행사를 이용했더라고요. 카드 내역에는 결제대 행사 상호만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뭘 썼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그 내역을 추적했고 결국 사용처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역시나 숙박업소와 레스토랑 등 전형적인 불륜의 데이트 코스를 이용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열불이 났지만 차곡차곡 증거들을 모아 최후의 만찬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되었네요. 남편의 SNS도 확인해 봤는데요.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목록을 살펴보던 중 의외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 바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막장 드라마는 없길 바라며 올려진 사진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봤는데요. 세상에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곧이어 알게 되었어요. 사진을 보고 육두문자가 제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알고 보니 전에 남편이 외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시어머님이랑 보험한다는 제 친구와 남편이 같이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년이 저희 시어머님 집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시켜줬고요. 심지어 남편 동창회까지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저를 철저히 부셔뜨려 놓은 세 사람한테 분노와 증오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는데 그걸 동조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가 불륜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다 눈 감아주고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 친구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한패가 되어 저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그동안 바보같이 속아왔던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다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리 싸놓은 남편 짐들을 던지며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아이씨, 나가. 나 당신하고 더는 못 살아.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새끼랑 안 사니까 나가. 나가서 그년이랑 살든지 친구네로 가든지 어머님 집으로 가든지 네 맘대로 해. 무슨 소리야, 그년이라니. 아, 너 진짜 내가 뭐 바람 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대망상증 있냐? 나랑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 내 집에 내 돈도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아이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 이번엔 좀 치밀하더라. 많이 컸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대화한 이력들, 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한 카드 내역들, 그리고 네 상간녀가 내 친구라는 것도 걔랑 어머님까지 합세해 셋이 여행도 갔더라. 그 사진들 싹 다 캡처해서 벌써 변호사한테 보냈어. 한마디로 너 이제 뒤졌다고. 왜 얼굴색이 하얘져? 변명이라도 하고 싶으면 해봐. 다 알았구나. 그래, 나 바람 폈어. 근데 사과하고 싶지 않아. 걔가 나 좋다고 했고 나도 걔 사랑하고 사랑해서 만나서 그게 뭐. 와, 막장까지 가는구나. 더 볼 거 없네. 우리가 같이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 이혼하자. 그래, 아예 이혼해.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는 내 행복 찾아갈래. 너 몸 아플 때 떠나서 좀 미안하지만 나도 내 둘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각자 삶을 살자. 아이고, 어이구, 그년 믿고 그러나 봐. 왜? 걔가 돈도 많고 너 좋다고 하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이러나 본데. 조강지 쳐버리는 놈이 행복을 꿈꾸다니. 아, 진짜 웃긴다. 어디 너 조선시대에서 왔냐? 조강지처는 무슨. 병신된 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이씨, 더 이상 말씨름 그만하자. 정들겠다. 나 갈 테니까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편 놈은 돈 잘 버는 상간녀 믿고 순순히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도 홀가분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질질 짜면서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오히려 쉽게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열이 확 받았지만 이럴 때 화내면 지는 거잖아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그냥 넘어갔던 남편 상간녀들, 이번엔 절대 안 봐주기로 했어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싹 다 소송 걸었어요. 소송을 못한 게 아니라 귀찮고 기분 나쁜 일 계속 떠올리기 싫어서 상간녀 소송 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말로만 용서를 해주니까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제출하니까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증거의 가해자도 여러 명이니까 다 받으면 꽤 큰 금액이 되겠다고요. 소장이 날아가고 얼마 안 돼서 상간녀 중 한 명이 전화 왔어요. 자기 아직 학생이고 돈도 없는데 소 취하해 달라고요. 너 죄 지을 때 내 생각했었냐고 하면서 이제 나도 네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 빌려서라도 위자료 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의 상간녀도 고소를 했는데 걔가 제일 빨리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기분 나쁘게요. 그런데 빌런은 말이 많죠. 남편 놈이 재산 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네가 요구할 자격 없어. 오히려 난 네가 날 기만한 대가로 위자료 더 받을 거야. 너 진짜 돈 또 올랐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법정 공방 가볼까? 그럼 소송으로 가봐. 어디 남의 돈을 꿀꺽하려고 술을 써. 너 모르나 본데 야, 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소송할 수도 없어, 이 멍청아. 알고나 떠들어라 제발. 그리고 어디 열심히 나한테서 뺏어가 보려고 해봐. 아, 너 돈 무서워하잖아. 내가 더 무섭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결국 법적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냈고요. 남편은 빈털터리가 돼서 상간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혼을 부추기고 괴롭힌 시어머니도 그냥 안 뒀어요. 변호사랑 상담하니까 이혼을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고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진행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코웃음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네가 나한테 고소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네 남편이냐 뭐냐? 왜 나한테 고소장을 날려? 어머님이 셋이 여행 가고 싶다고 아들 쫄랐다면서요. 그 여자 SNS에 버젓이 쓰여 있던데요. 그리고 남편 폰에서 봤어요. 저랑 헤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상간녀랑 재혼하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가정이 있는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징작이 잘하지 그랬어. 아 너도 걔처럼 나 여행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줬으면 내가 그러겠냐? 너도 시집 와서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나도 이혼하길 바라는 바다. 네가 내 아들 구박하고 부려먹을 때 나도 피가 거꾸로 솟았어. 이제 이혼녀 되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잘 살아지 나. 제가 뭘 부려먹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 바로 아팠고 저 아프자마자 바람핀 건 어머님 아들인데 이상한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조용히 판결 기다리시고 판결 나면 위자료 낼 돈이나 챙겨 놓으시라고요. 그지 같은 그 구석에서 그런 돈 구하기 힘드시니까 미리미리 구해서 제때제때 내세요. 아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 그냥 끊었고요. 그 다음에도 몇 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시어머니도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 나왔고요. 그 돈도 다 챙겼습니다. 저는 모든 소송을 끝내고 위자료까지 싹 받아냈고요. 이혼까지 마무리했어요. 남편이란 인간이랑 완전히 남남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운동도 하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바쁘게 살면서 그 인간과 엮였던 일들을 다 잊으려고 살고 있었고요. 더 이상 마주칠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년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깡으로 전화를 한 건지 일단 받았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야? 혹시 위자료를 더 주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무슨 볼 일이 남았다고 전화를 해? 아, 그런 말도 좀 하지 마. 우리 소식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너 싫어서 이혼한 네 전남편과 나 곧 결혼해. 축하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행여나 앞으로 우리 그이한테 연락하지 마. 참나, 똥은 똥끼리 뭉친다더니. 그래, 내가 버린 그지 같은 거 네가 주워서 잘 써라. 야, 근데 궁금하네. 왜 하필 그 사람이냐? 아, 너 돈도 많이 벌고 잘 가꿔서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정 있는 그것도 직업도 가진 것도 없는 유부남을 건든 거야? 고등학교 때 네가 내 남자친구 뺏었잖아. 나 아직도 그 거지 같은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너도 한번 느껴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남자친구를 뺏었다니. 나 고등학생 때 남친 없었는데? 너 딴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상처 주고 너는 다 잊었나 본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어. 내가 딱 그 짝이네. 내 기억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 두 번 상처 주지 마. 이제 너도 내 기분 느꼈을 거라 생각해. 이만 끊을게. 그이가 와서.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라는 존재에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 제가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저를 엿먹이려고 지어낸 말인가? 모두 장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디테일하게 말하는 게 꼭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 같은 기분에 장난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해봐서 물어보았었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건데, 아, 내가 누구 남자친구 뺏은 적 있니? 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 난리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야, 솔직히 말해봐. 걔 원래부터 나 싫어했어?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 너 진짜 몰랐어?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걔가 너 싫어하는 티 팍팍 냈잖아. 웬만한 애들은 다 알았는데 정작 너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알아서 기분 좋을 건 없으니까 그냥 냅뒀었어. 헛소리라서. 걔가 날 싫어해야 할 이유가 있긴 했어? 걔 말로는 아, 내가 지 남자친구 뺏었다는데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어. 걔 예전에 사귀었던 남친이 너 좋아한다고 해서 차였대. 그때부터 걔가 너 엄청 싫어했어.
걔 입장에서는 자기 남자 뺏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알만한 애들은 걔가 헛소리 한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나도 너한테 안 알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얘 그때 알려줄 걸 그랬다. 뭐? 잠깐만. 그 남자가 나 좋아한다고 해서 헤어졌다고? 아니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그 남자한테 대시한 것도 아니고 걔네 사이에 끼어든 것도 아닌데 걔네 문제였던 거잖아. 아니 진짜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이 근데 걔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거야. 남친이 차기 차고 너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소문나면서 학교에서 엄청 쪽팔렸던 거지. 그래서 너한테 원한 품고 계속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니까 걔가 3년 내내 나를 지 남친 뺏어간 년이라는 소문을 냈다고?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난 그 남자가 날 좋아했는지조차도 몰랐어. 걔가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그걸 나한테 덮어씌운 거네? 음, 딱 그거지. 그게 너무 쪽팔렸던 거야. 남자한테 차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남자가 너 좋아한다고 하니까 비교당하는 느낌이었겠지. 그러니까 혼자 열등감 폭발하고 결국 너한테 증오심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아니 난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로 평생 나한테 한맺히고 살았다고? 미쳤다 진짜. 내가 걔 인생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자기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풀이야 진짜? 아 정말 너무 한심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이 더 웃기더라고요. 처음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전 남편은 걔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목을 맨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걸 보면서 이 여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며 감동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죠. 걔가 그렇게까지 집착하고 결혼까지 밀어붙인 건 저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 내가 뺏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내 전 남편은 지가 대단해서 지가 멋있어서 걔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줄 알고 있을 거고 마치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남자인 양 착각하면서 우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정말 둘 다 바보 같아요. 친구는 날 이기고 싶어서 그 남자를 붙잡은 거고 제 전 남편은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서로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집착과 한풀이로 엮인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유치하고 한심해요. 그런데요, 제가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년 뒷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더럽고 기가 차는 과거가 나오더라요. 이걸 이용해서 복수를 할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멸할 것 같아서 일단 냅뒀습니다. 그건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걔가 저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던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에 빠졌던지 아무 상관없이 저는 저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들과 회사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만으로도 몇 년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되기에 재택근무로 일을 했고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일하면서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운동 외에도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을 했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규칙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도 제가 꾸준하게 하질 않아서 무조건 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친구가 서빙 같은 일을 하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래서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몸도 움직일 겸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고깃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원래 하던 재택근무를 하고요. 저녁 시간에 고깃집으로 출근하는 스케줄이 되었어요. 손님들 시중을 들고 고기를 구워주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확실히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고깃집으로 들어왔고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3명은 바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인 제 동창이었어요.
갈비 잘하는 집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식당이긴 한데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죠. 제일 안 마주치고 싶은 연놈들과 제일 안 마주치고 싶은 장소에서 마주친 거라 좀 짜증이 났고요. 막상 눈앞에서 저 셋을 보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한 척하면서도 그 특유의 비웃음을 띠고 저를 깔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가녀도 저를 한껏 비웃더라고요. 세아가 보거라. 이혼녀의 최후란다.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년들이 이혼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고깃집에서 서빙이나 하게 되더라고. 아유, 알죠, 어머님. 그런데요, 어머님은 뭔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얻으셨어요? 도대체 제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시킨 거예요? 어머님이랑 너무 안 어울려요. 그러고 보니 넌 친구한테 남편 빼앗긴 거잖아? 속 좀 쓰리지 않니? 남편 하나 못 지켜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아유, 안 됐다. 지랄 똥을 싸고들 있네. 아유, 어쩌면 뚫린 입이라고들 막말들을 해대네. 나가, 너 나한테 고기 안 팔아. 미안한데 우리 고기 먹으러 왔거든. 네 가게도 아니면서 뭘 파네 안 파네 그래. 사장님 불러서 잘리게 하기 전에 너 말고 딴 사람이 서빙 좀 하라고 해. 괜히 서로 불편하잖아. 그 셋은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나가긴커녕 당당하게 앉아서 고기를 먹겠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제가 왜 쫄아요? 제가 가만히 당할 사람인가요? 일단 아무 말 없이 다른 직원에게 그들 테이블 서빙을 맡겼고요. 그 테이블에 고기가 올려질 때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집게를 하나 챙긴 뒤 그들 앞에 섰습니다. 고기를 구워주며 제 입에 넣어가며 딱 이 한마디를 던졌죠. 근데 너 애 있는 거 왜 말 안 해? 애 있는 게 무슨 흠이야? 애 있다고 사랑을 이겨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말 안 하는 거야? 예,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 애라니? 아니, 너 애 있니? 아니면 애 들어선 거야? 너네 애 가졌어? 그러면 뭐 다행이고. 아니, 우리 애 안 가졌는데? 애라니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자기야, 이 사람이 하는 말 무슨 말이야? 다들 몰랐구나. 얘 애 있어요? 올해 학교 들어갔지 아마? 네 친정엄마가 키운다면서? 아들이에요, 아들. 애 아빠는 아직도 못 찾았고? 미혼모로 살기 힘들었겠다, 야. 아이고, 딱해라. 뭐?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너한테 애가 있다고? 야,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이게 다 사실이야? 애도 있는데 미혼모라고? 얘 말 못해요. 쪽팔려서요. 얼마나 나이트 죽순이었는지, 몸을 얼마나 굴리고 다녔는지 애 가졌는데 임신한 줄도 몰라서 수술도 못했고요. 하도 이 남자 저 남자랑 연애해서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아들 재혼과 동시에 손자도 공짜로 생겼네요. 와, 행복하시겠다. 야, 너 그 입 안 닥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내 뒷조사했니 설마? 내가 네 남편 뺏어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버린 쓰레기 네가 잘 주워갔잖아. 고마워서 그러지, 고마워서. 그 쓰레기에다가 돈도 주고 몸도 주고 시간 낭비하는 네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네 회사에도 너 상간녀에다가 아빠도 모르는 사생아 낳아서 혼자 키우고 있다고 회사에 알려줬어.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 다 알 테니까 이제 너도 맘 푹 놓고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하는 상간녀를 보니깐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예전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저는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를 집어먹으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어요. 식당 안은 저녁 시간이라 북적였는데 이성을 잃은 그 상간녀가 갑자기 제 뺨을 갈기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다들 저희한테 집중되어서 고기 굽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 조용한 상황에서 짝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더 저희한테 집중할 수밖에요. 뭐야? 이 미친년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뭐야?
너 지금 선 넘었어? 네가 감히 내 뺨을 쳐? 이거 아주 미쳤네. 그래, 쳤다 어쩔래? 네가 먼저 나 건드렸잖아.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맞을 짓은 네가 했지 이년아. 어디 감히 내 남편도 뺏고 날 모욕하고 네가 먼저 날 건드렸잖아. 야, 기분 나쁘면 다 폭력 휘둘러도 되니? 그러면 나도 너 한번 때려볼까? 저도 그 순간 꼭지가 돌아서 그년 상판을 갈기려고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놓으시라고 하면서 그년한테 더 가려고 했는데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서 다 듣게 되었는데요.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치면 쌍방 돼요, 쌍방. 이럴 땐 참고 그냥 경찰 불러서 저 사람 엿먹이는 게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제가 경찰 불러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예, 여기 식당인데요. 지금 폭행 사건 벌어졌어요. 맞아요. 손찌검이요. 다른 손님들도 다 봤어요. 빨리 와주세요. 식당 손님들 분위기가 갑자기 저를 옹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직원들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는데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은 주방에 있는 사장님께 들어가서 CCTV를 확보해달라고도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사장님이 주방에 나와서 손님들한테 제 말을 다 듣고 CCTV를 돌려보시더라고요. 그 사이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는 씩씩거리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손님들이 막아세웠고요. 곧이어 경찰이 찾아와 그년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불러서 경찰서로 가서 그년을 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합의라더라고요. 그녀는 또 저한테 합의금 명목으로 또 돈을 줘야 했죠. 그래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건의 본질을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걔가 절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지 혼자 원한을 품고 복수극을 펼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너는 그래라 하고 모른 척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복수가 애초에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제가 이유 없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사귄 적도 없는 남자가 혼자 나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년하고 헤어진 건데 마치 제가 지 남자친구를 빼앗은 것 마냥 생각하며 절 증오하고 이기기 위해 살아온 그년한테 확실하게 말을 해주어야지 차후에 저한테 또 해코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지금까지 내 인생 망치겠다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야, 이 멍청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고등학생 때 네 남친이랑 난 사귄 적도 없어. 그 남자애가 혼자 날 짝사랑했는지 어쨌는지는 날 모르겠지만 그건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야. 그니깐 괜한 복수심은 그만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가 걔를 꼬셨으니까 걔가 넘어갔지. 가만히 나랑 잘 사귀고 있는 순한 남자애가 존재감 없는 너를 왜 좋아해? 내가 기억을 떠올려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걔 나랑 특별활동 같은 부였어. 거기서 날 알게 되었나 보지. 그런데 나 걔랑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 따로 만난 적은 더더욱 없고. 내가 걔 마음에 든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제 와서?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나는 네 말 못 믿으니까 수작 그만 부려. 그래서 내가 친구들 통해서 그 남자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냈어. 번호 줄 테니까 직접 물어봐.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복수심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애나 잘 키우라고. 설사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과거에 묶여서 복수 같은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야. 남은 인생 엄마로서 책임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녀에게 일침을 가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돌아서 왔고요. 이제 더 이상 그년과 엮이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 저와 상간녀가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을 때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그년 뒷조사를 했었나 봐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애를 숨기고 결혼하려 했다는 것에 완전히 뒤집어졌나 봐요. 분이 안 풀렸는지 그녀의 회사까지 찾아가 물을 한 바가지 부었다고 합니다. 이 뻔뻔한 년아. 너만 아니었으면 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남의 가정 깨트려 놓고 거짓말로 날 가지려고 했어? 너 나 사랑한 것도 아니라며 이상한 복수심에 날 이용해? 넌 파혼이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개인적인 일을 회사에 와서 깽판 치면 어떡해? 당신 이렇게 경 없는 사람이었어? 네가 경우를 따지다니 참 웃기네. 그래, 나 경 없는 놈의 새끼다. 그래서 내가 아무 남자랑 물란하게 논 것도 모자라서 아빠 없는 애 낳고 속여서 결혼하려던 너 같은 것에 넘어갔지. 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냐? 내 주먹이 울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그날 있었던 사건은 회사 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요. 처음에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만 수군거리던 말들이 점점 회사 전체로 번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미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에다가 유부남을 꼬셔서 결혼하려던 상간녀라고 소문을 퍼뜨려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면 창피해서라도 사직서를 내고 조용히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정말 철면피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물을 끼얹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고 게다가 문란한 과거까지 다 소문이 나니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년 팀장한테 퇴사 권유를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잘리는 것처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대요. 제가 그년 다니는 그 회사에 제 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들으면서 세상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거짓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면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상가녀는 평생 절 부수려고 살아왔겠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렸잖아요. 스스로 자멸하는 그년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저는 제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생각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다 해결되고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던 제 마음도 서서히 고요해졌어요. 갑자기 생긴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한동안 감정이 널뛰기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고요. 복수든 뭐든 이미 잘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저 제 삶을 온전히 챙기는 데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했죠. 한동안 일에 전념했던 것 같아요. 다른 신경을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고요. 운도 따라줘서 성과도 좋았어요. 그리고 몸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였어요. 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저녁에는 갈비집에서 일하면서 몸도 쓰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신 건강도 챙겼죠.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였나?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처음엔 받지 말까 고민했는데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그냥 받았어요. 술 한잔 했는데 그냥 당신이 어떻게 지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사실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 당신 몸도 아팠을 텐데 그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거 이제 와서 후회가 되어서 말이야. 미쳤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그런 안부 주고받을 사이가 이젠 아닌데? 이런 전화 삼가줬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그냥 당신 몸 아픈데 내가 너무 모질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전화한 거야.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근데 그 갈비집 일이 힘들지 않아? 그렇게 생활하기가 힘들어? 병원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 내가 좀 보태줄까? 뭘 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지금 전보다 더 높은 연봉 받으면서 재택근무하고 있거든? 생활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그만하고 갈비집에서 일하는 건 운동도 할 겸 용돈벌이도 할 겸 하는 거야. 몸도 거의 다 회복됐으니까 걱정이 되더라도 더러우니까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숨소리가 살짝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확 꽂힌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에 꽂혔는지 미친놈이 그날부터 다시 합치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집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간 것 있죠. 미친놈 아니에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들러붙는 그놈 다시 떨어뜨려 놓으려고 정말 애먹었어요. 제가 똥을 한번 밟지 2번 밟아요? 제가 그놈과 또 만날 일 없이 단호하게 몇 번 쳐내자 그때서야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상간녀가 저한테서 남편을 빼앗아 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승자라 느꼈을 거예요. 남편도 시댁도 다 그년 편을 들고 제가 이혼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니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하지만 그 일의 배경에는 열등감으로 뭉쳐있는 복수심이 있었고요. 거짓말도 더해져 결국 파혼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 건 남의 것을 훔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본성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못된 마음으로 시작한 행복은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그녀도 이번에 깨달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저도 얻은 교훈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생각나세요? 친구들도 뜯어말리고 부모님은 2팔 걷어붙이고 말리셨는데 제가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결혼을 강행했던 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뜯어말렸던 이유가 모두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무조건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랬다면 적어도 이런 험한 일을 겪진 않았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제 멋대로 처리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나중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말이 곱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 말이 맞긴 맞아. 내가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될 줄은 그땐 몰랐어. 그때 나 좀 강하게 말려주지. 어이씨고. 네가 우리 말 무시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잖아. 나 그때 너 또라이인 줄 알았어. 결혼이 뭐 장난도 아니고. 아휴 됐다. 말해 뭐해. 엄마는 엄마 딸을 그렇게 모르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 정도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몰랐어? 너는 예전부터 상상 초월이었어. 예측이 안 돼서 항상 애먹었다고. 아무튼 너도 이번에 크게 느꼈겠지만 결혼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나도 네 엄마랑 잘 안 알아보고 결혼했다가 이렇게 35년간 참고 살잖아. 이게 또 뭔 개떡 같은 소리야. 내가 참고 살아서 이혼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당신 나 없으면 밥은 어떻게 먹고 빨래는 어떻게 해? 돈도 못 모아서 금방 그지 될 텐데 지금이라도 나한테 잘해. 딸아, 너는 다시는 결혼하지 마. 아주 고문이야 고문. 연애만 하고 어디에 귀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여전히 부모님은 티격태격 싸우세요. 다른 집 부모님들도 다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봐요. 앞으로는 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거예요.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내 행복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길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